네, 안녕하세요. 삼육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 주원규 겸임교수입니다. 한국학과 함께 지금 한국의 역사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음, 한국학에서 제가 강의 드렸을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뭐 생소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불편해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습의 그 러닝의 그 수학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충분히 감안드리고서 여러분들이 한국의 역사나 한국학 두 과목을 이렇게 러닝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해 봤을 때 저는 이 온라인 강의의 기법에서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텍스트와 그리고 이 교수인 저의 보이스 오디오만으로 조금 구성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강의, 온라인 강의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서 계속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한국학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지금 온라인 시스템 중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처럼 회의 비슷하게 학생 여러분들의 그 사진과 그리고 제 사진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렇게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컨퍼런스처럼 형태를 진행하는 온라인 강의 형태의 최적화된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자, 현실적 여건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렇게 유학을 해서 배우는 그러니까 로컬 유니버시티가 아닌 이게 글로벌 유니버시티에서의 러닝 스타일과의 접목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로컬 스터디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국가에서 배우는 그 언어로 배우는 수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한국학과로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들의 그 국적이 어떤 경우는 베트남일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한국일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중국, 일본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 유학생분이 유학생이 아니었고 중국어로 배우는 학교에서 배웠더라면은 페이스 투 페이스 러닝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어가 그렇게 어떤 그 장벽 아니면 허들이 되어서 한번 통과하지 않아도 되고 바로 입력할 수 있으니까. 그 베트남 케이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글로벌 한국학과에 공부를 하실 때에는 그 공용어라고 일컬어지는 영어가 아닌 그 한국 테스트에 대한 것들을 지금 습득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학당에서 공부도 하시고 한국어 시험도 보시면서 그걸 병행하면서 지금 그 스타일로 이 강의를 온라인 강의로 접하게 되신다는 거죠. 그럴 때에는 여러분 그 페이스 투 페이스 방식의 온라인 컨퍼런스 러닝이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주얼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교수인 제 얼굴을 또 마주해야 되고 저의 말이 나오게 되는 한글도 들으셔야 되고 또 제가 설명드리는 이 한국의 역사라는 강의에 관련된 인포메이션인 텍스트도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얼굴도 봐야 되고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텍스트도 읽어야 되니까 그 세 가지 복잡한 과정을 이제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텍스트와 오디오만으로 이루어진 온라인 러닝을 여러분과 함께 추천드리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조금 감안해 주시고 이번 한국의 역사 세 번째 강의에도 조금 더 강의가 좀 이런 어떤 좀 예기치 못한 상황들 속에서 불편하실 수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좀 마음을 열고 재미있게 함께 이 한국의 역사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역사 1강과 2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두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나눴던 것은 어떤 국가가 탄생하는 그 가장 원시적 상태에서의 설명을 제가 1강에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러니까 그 막 서기, 그러니까 BC라고 하죠. 뭐 BC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형성된 그 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 이 한국 지형학을 지금 여러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코리아 히스토리카란 그 부분을 배우고 계시는 거니까.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반도의 고대 국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 배웠던 게 이 한국의 역사 1강의 전체적인 서브젝트였다면, 한국의 역사 2강의 서브젝트는 삼국시대에 대한 간략한 설명까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한반도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눴었고, 그리고 그 삼한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동맹 국가들이죠. 그게 이제 이를테면은 어떤 완벽한 중앙정치 체제를 갖추지 못한 느슨한 연대 혹은 동맹 체제로서의 국가 개념. 네, 그 국가 개념들의 움직임을 고조선과 그 직후와 직전 사이, 그 사이에서 형성됐던 국가적 개념들을 조금 나누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었다가 이제 국가적인 한반도에서 채무가 갖추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삼국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삼국시대의 정치 첫 번째 패러그래프까지 조금 살펴보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정치제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의 그러니까 한반도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 이후에 대표적 국가인 삼국시대에서의 세 가지 국가 고구려, 신라, 백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그 자국에서, 그러니까 유학이 오시기 전의 국가 베트남, 일본, 그 다음에 중국에서 그 국사를 배웠죠. 그게 이제 그 도메스틱 히스토리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역사. 그 베트남이면 베트남의 국가 역사. 중국이면 중국의 국가 역사. 그거를 아주 고대 시대에서부터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한국의 역사하고 여러분들이 도메스틱 히스토리칼을 배웠던 부분하고 한번 컴페어, 비교를 해보시면서 아, 역사의 흐름은 이렇게 공통된 거구나라는 공통된 부분도 한번 발견해 보시고, 아, 한국이라는 나라의 원시 국가서부터 근대 국가까지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내가 배웠던 도메스틱 히스토리컬, 중국이면 중국의 역사, 베트남이면 베트남의 역사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점이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는 게 저는 되게 적절한 스터디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정치에 대한 삼국시대의 정치에 대한 패러그래프를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까지.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 정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어받아서 말씀을 더 이어갈게요. 자, 그 한국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서 느슨한 연맹체제의 국가들, 뭐 사만 국가들, 그리고 부여 국가들, 뭐 그런 국가들이 한반도라는 그 반도 국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난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산발적으로 이렇게 난립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삼국시대 전에 이 한국 역사 2강에 보시면은 뭐 열국시대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국가라기보다는 부족 형태의 공동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정도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나라들이 한반도라는 이 한국 땅에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표적인 국가의 모습을 띠기 시작하는 게 바로 삼국시대라는 겁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대한민국, 한반도, 한국의 최초 국가는 고조선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연맹 국가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한 느슨한 연대의 공동체들이 난립하고 있었다. 그것을 열국시대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열국시대 중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당시는 철기시대로 넘어와서 그 소유의 개념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소유의 분배와 소유에 의한
지정학적인 어떤 구획과 경계를 짓는 흐름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 구획을 짓는, 그러니까 호리슨 가이드라인 있죠? 국경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들이 계속해서 본격화되면서, 이때 당시에는 뭔가 문명 국가는 없으니까 군사 국가겠죠.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쟁을 일으키게 된, 전쟁이 폭증하게 되는 계기는 무기의 탄생에 있는 건데, 그 무기는 철기 시대와 무관하지가 않죠. 강한 어떤 철기로 되어 있는 게 농기구에만 쓰이게 돼서 소유의 증폭으로만 연결되었으면 모르겠지만, 그 소유의 효과적인 분배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경쟁과 다툼, 곧 부족 간의 경쟁과 다툼을 통해서 통합 분열 과정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강력한 무기에 대한 요청이 느슨한 연맹체인 국가들 사이에서는 형성되기 시작한 거였죠. 그렇게 형성되기 시작한 느슨한 연대의 국가에서의 필요성이 무기의 탄생. 그래서 그 무기와 그리고 군사의 전쟁 스트러시스, 전략을 잘 짜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국가 위주로 이제 분열되어지고 난립된 양상이 서서히 통일되는 그 채모를 갖추기 시작하는 게 바로 삼국정치다, 삼국시대다,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무기의 증폭과 소유의 증폭으로 인해서 느슨한 연대의 시족사회였던 국가들이 흡수 통합되어지는 과정들 속에서는 무조건 힘만 세고 무기만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는 건 아니겠죠. 국가의 통일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총칼을 들이밀어서 힘으로 군림한다고 해서 권력이 쥐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뭔가 무기와 바이올런틱한 폭력을 앞세워서 제압한다고 해서 그 국가가 뭐 100년, 200년, 심지어 그걸 넘어서서 1000년, 2000년 이렇게 역사로 유지될 수 있는 시간을 견디는 힘이 폭력만으로 유지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기는 그 느슨한 연대의 국가들이 소유를 제대로, 그 소유 관계죠. possession relationship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문명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선택하게 되는 도구였지, 그 무기를 가지고만 국가가 탄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를 탄생시킬 수 있는 결정적 계기들은 무엇이냐? 철기 시대를 통해서 농업의 혁신적인 이노베이션을 가져왔고, 그리고 무기의 증폭을 가져왔고, 사람들이 무기와 소유가 늘어나면서부터 일정량의 욕망과, 그리고 이 사람은 혼자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소유의 효과적인 분배와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그 질서의식의 그 태동이라고 하죠. 질서의식의 솟구침과 맞물려서 국가를 경영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눈을 뜨는 것인데, 국가를 매니지먼트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필요한 포인트가 바로 폴리티컬, 정치적인 것, 정치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삼국시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기의 증폭과 소유의 증폭으로 인한 국가화되어지는 과정에서의 정치는 무엇일까? 이거를 한번 유념해서 보시면 이런 포인트를 제가 텍스트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삼국시대가, 자, 국가가 이제 3개로 압축이 된 거예요. 3개로 압축된 국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중앙 집권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왕권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당연히 강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국가라는 것이 강력해지려면 강력해질수록 하나의 Central Control Organization, 중앙 정치 조직이 요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무질서함이나 다양성보다는 통일성과 획일성이 오히려 우리를 질서로 이끌어주는데 더 탁월하다라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능이 착시 효과인지 아니면은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에 대한 그 해석은 역사학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게 옳았다, 이게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해요. 하지만 중요하게 역사를 현상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중앙정치 조직이 국가가 강조가 되면서 강화되는 것은 정비례 관계다, 필연적이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시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중앙집권 조직은 점차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등제가 확충이 된다 하는데 이게 관등제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 군사 조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 조직에 여러분 상관 있고 부하가 있죠.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또렷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존의 집단별 상하 관계를 왕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 군신 관계로 변화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관점으로 바뀌게 됐는데 이걸 설명을 드리면 자, 관등제가 확충됐다라는 거는 부하와 상관의 관계, 그러니까 상하 관계의 하이라키가 또렷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분 관계가 또렷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강력한 중앙 조직이 있고 신분 관계가 또렷해지면 이 둘이 분리된 채로 따로 놀까요? 아니면은 하나로 겹쳐져서 통합이 될까요? 당연히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하와 상관, 상하 관계가 점점 명확해지는 그 질서, 그 파운데이션은 중앙정치 조직, 곧 왕권의 강화로 인해서 하나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기존의 상하 관계가 왕을 중심으로 재편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개념이냐? 군신의 관계에서 왕이 하나인 거예요. 자, 이래서 여기서 이제 한국 역사에서의 이 삼국시대에서부터 릴레이션 킹과 세큘러 킹이 분리가 되지 않고 통합이 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양의 역사를 공부하시게 되면은 그 유럽의 역사죠. 유럽의 역사를 공부하시게 되면은 유럽의 역사에서는 종교의 왕이라고 하죠. 캐톨릭에서 말하는 어떤 교황이라든지 교황의 개념과 그리고 왕족의 개념이 분리가 됩니다. 거기서 중세가 넘어가면 또 하나의 계층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제 길드로 표현되는 귀족 계급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귀족 계급, 왕족, 교황, 그렇게 뭔가 권력 관계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게 서양의 정치 체계라면은 한국의 역사에서의 삼국시대, 그러니까 고조선 최초 국가 이후에 국가의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는 삼국시대에서는 종교적 왕과 세속적 왕이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는 걸 경험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군신관계의 재편, 이거는 왕이 종교적인 대상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시대의 왕은 단순히 뭔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피플 파워에 의해서 데모크라틱하게 투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대중이 지지를 해서 지도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면은 뭔가 유력한 그 지식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지도자를 추대하자라는 그러한 최소한 민주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왕은 하늘에서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왕을 뽑은 게 아니라 하늘이 왕을 선택했다라는 개념으로 삼국시대의 중앙정치 조직의 센터인 킹 개념이, 킹 컨셉이 구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군신 관계라는 건 그 상관이라고 할 때 상관과 부하 관계, 상하 관계 있었잖아요. 거기서 가장 높은 왕은 왕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부하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고 하늘이 내린 왕, 그리고 그 왕을 중심으로 왕의 가족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킹 패밀리인데 킹 패밀리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부하라는 개념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일원적 군신 관계예요. 그러니까 물론 왕 아래 모든 사람이 부하지만 그 부하들 안에서도
높낮이는 있겠죠. 그러니까 자, 왕이 최고 높은 자, 그리고 최고 높은 자의 기준에서는 모두가 부하예요. 그런데 부하들 안에서도 장군이 있겠고 뭐 졸병이 있겠고 거기도 상하관계가 나눠지겠죠. 그런데 부하들끼리 나누는 상하관계와 부하와 왕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는 그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왕과 신하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신하와 신하들 사이에서의 높낮이는 왕의 명령이나 왕의 통치 체계로 인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가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신하의 관계는 불변적인 것이고 신하와 신하 사이에서의 높낮이의 결정은 가변적이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삼국시대 정치의 정치 지형의 변화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왕권 확립이 되죠. 그러면 왕권 확립이 되면 왕을 중심으로 율령이 반포가 돼요. 이게 뭐냐? 하늘이 내린 지도자가 그 뜻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에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경제활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코노믹 라이프가 철기 시대를 통해서 농경사회가 급속하게, 그러니까 뭐 급속하다기보다는 혁명적으로 발전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신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에서는 쌀을 뭐 한 가마니를 추수를 할 수 있었다. 1년에 예를 들자면. 그런데 철기 시대로 농기구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한 가마니 쌀이 100가마니로 1년에 생산량이 완전히 증폭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소유가 생기면 그 소유를 주고받는 익스체인지 라이프가 되겠죠? 여러분, 그 물물 교환이라고 표현되는 익스체인지 라이프가 에코노믹 라이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제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나요, 여러분? 그 돈, 머니, 화폐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화폐를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국가가 형성되면서 그 화폐를 누가 만들 것이며 그 화폐를 어떻게 조율할 것이며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철기문화 시대에서 소유의 증폭된 개념을 효율적으로 다투지 않고 나누어 쓰거나 그 소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느냐, 그게 바로 왕이 내리는 율령이라는 게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게 국가의 개념 중에서 호구조사예요. 호구조사가 뭐냐 하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그걸 주민등록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그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시민사회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 어떤 증명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트남 국민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중국 국민이시죠. 그리고 일본 국민이에요. 그 국민임을 입증해주는 조사 방법이 바로 호구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형립이 되니까 하늘이 내린 왕이 생기고 왕이 왕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왕을 절대자로 모시고 따르는 백성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 대해서 왕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이, 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호구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각 집마다 이 가정, 이 지역에는, 이 A 지역에는 몇 가구가 살고 있고 몇 명이 살고 있고 이 A 지역에는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게 바로 호구조사고, 자, 그리고 가장 쉬운 부분 질문 드릴게요. 왕권이 성립이 되면 이 왕들이 먹고 살아야죠. 뭘로 먹고 살까요? 왕의 경제적 수입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세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구를 조사하면은 세금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거둘 수 있으려는 게 바로 율령과 호구조사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백성이 되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면 세금은 들어갈까요? 바로 왕권을 가진 사람과 왕권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로 세금이 들어가게 된다. 그럼 왕권은 그 세금을 가지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죠. 자, 이제 첫 번째 시간, 요번에 한국 역사 3강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요 폴리티카라는 삼국시대의 정치적 관계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두 번째 시간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